식물인간 김호성. 전기 충격을 가하는 순간 줄기에서 늑대의 얼굴이 피어납니다. 역류하는 침이 콧 속에 고일 때 코털은 이파리가 되죠. 다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수액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이제 인간의 목을 물 수 없습니다. 아래로만 자라나던 시퍼런 손가락은 발기하고 침들을 울창하게 움켜쥡니다. 입 벌린 줄기가 간호사의 치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들어가던 척추가 갓 태어난 애벌레처럼 꿈틀거리죠. 식물에게는 벌렁거리는 구멍들이 필요합니다. 줄기 끝이 갈라지지 않기 위해 구멍으로 꽉 조여줘야 하죠. 여러 명의 간호사와 동시에 플레이하는 것이 나의 생존 능력. 그녀들의 몸에 줄기를 심을 때마다 뱃속은 늑대와 식물이 공존하는 정글이 됩니다. 우리는 침대를 둘러싸고 광합성을 시작해요. 광합성은 몸속의 늑대를 쫓아내는 의식입니다. 잘린 손가락 마디마디를 모아서 수십 개의 주먹을 빚습니다. 아랫배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겁니다. 툭 튀어나온 배꼽을 꼭지로 착각하는 나는 혀를 내밀어요. 혀가 갈라지고 힘줄과 핏줄이 뒤섞이죠. 몸 안에 자라나는 열매를 따서 드릴게요. 우리는 뿌리에서 해방된 최초의 인간입니다. 새롭게 맞이한 이 생태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제9장 시클 할인 제9장 새로움에 대한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이 콤플렉스 아주 복잡한 감정을 말하죠. 새롭게 보이는 시는 어떤 시인가 개별 정서와 개별적 태도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 개별 정서, 개별적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적 대상도 개별화시켜라. 작고 단순한 속성을 가진 상관물을 활용하라.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새롭게 보이는 시는 어떤 시인가, 어떤 걸 새롭다고 해요? 주제나 소재는 제가 써 넣은 거고요. 주제나 소재가 아니라 정서적, 태도적, 형식적 측면에서 한 번도 안 쓴 시이다. 그렇죠. 다 자기 정서고 자기 태도고 또 자기 형식이니까 누가 한 번도 안 써본 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시가 새롭게 보이는 시이다라고 해요. 잘된 시가 새롭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바로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즉 주제나 소재가 아니라 정서, 태도, 형태적 측면에서 자신만의 시적 형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나만의 태도, 나만의 정서, 나만의 형태를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그런 시가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시는 너무 흔한 느낌이지만 최초로 이 시가 쓰였다고 생각해보고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1922년 시랍니다. 근데 이제 이 시를 두고 보면 새롭게 보인다는 것,
그죠? 새롭게 보인다는 것에 새롭게 보인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 형상이 개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형상이 개별화됐대요. 이별이라는 큰 주제로 보면 진달래꽃은 새로운 시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개별화된 상황, 화자가 이별을 앞둔 화자가 개별화된 화자고 또 개별화된 정서, 개별화된 태도에서 보면 네, 새롭다라고 해요. 네, 개별화된 상황, 이별을 두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이 개별화됐고 정서, 네, 그 죽어도 절대 이별할 수 없다는 그 정서를 말하는 거죠. 개별화된 태도, 뭐 그 가시는 그 절대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라고 하면서 네, 가시는 걸음걸음에 진달래꽃까지 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보면 아주 새로운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시가 나왔을 때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보이는 시가 탄생하려면 그래서 개별화된 정서와 개별화된 태도와 개별화된 상황이 맞물려야 한다. 이 세 단어를 네, 꼭 입버릇처럼 개별화된 정서, 그죠? 자기만의 정서여야겠죠. 개별화된 태도, 자기만의 태도여야 되고요. 저렇게 진달래꽃을 가시는 걸음걸음 뿌려주겠다는 그런 개별적인 태도, 독특한 태도고 나만의 태도여야 되죠. 개별화된 상황, 그렇죠. 나만의 경험 상황을 말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를 같이 합니다. 두 번째, 네. 개별 정서와 개별적 태도, 자꾸 입버릇처럼 자꾸 반복해 보세요. 개별 정서가 뭘까? 개별적 태도가 뭘까? 자꾸. 그리고 네, 이 세 개로 좀 해봐요. 개별 화자, 개별 정서, 개별적 태도, 이 세 개로. 네, 이거는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이 세 개로 딱 분류를 해요. 그리고 개별적 화자가 처한 간절한 경험적 상황. 네, 뭐 진달래꽃 같으면 이별이겠죠. 간절한, 네,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가슴 아픈 이별이 간절한 경험적 상황이겠죠. 그것을 대변해주는 개별화된 상관물, 진달래꽃이겠죠. 개별화된 상관물.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용하는 개별 관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화자의 개별 정서를 간절하게 잡아내려면 먼저 구체적인 개별자의 간절한 경험 맥락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네, 시는 간절해야 된대요. 네, 그래야 감동이 있겠죠. 무조건 간절한 상황에 처한 개별 화자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개별 화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개별 화자,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이 있으면, 네, 눈 내리는 밤 그랬을 때, 뭐 개별 화자, 눈 내리는 밤을 대하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눈 내리는 밤은 참 낭만적으로 느껴지겠죠. 만약에 눈 내리는 밤에 청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눈 내리는 밤은 참 그야말로 걱정스러운 재난 상황이겠죠. 또 눈 내리는 밤에 버스 운전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참 사고 날까 봐 두려움에 떨는 그런 어떤 밤이 되겠죠. 경찰, 네, 대기조 해야겠죠. 보험사 직원, 사고 나면 출동해야 되겠죠. 네, 여기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개별화된, 그러니까 딴 사람 개별화된 화자가 되겠죠. 네, 거기에 간절함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대상과 현상이 개별화되려면
간절한 화자의 삶이 갖는 경험 맥락과 맞물려야 된다. 이 개별화된 경험 맥락 아주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장에서는 다 개별화라고 해요. 개별화가 근데 뭐죠? 네,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나만의 그 무엇, 예기치 못한 그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된 상관물은 어떻게 만드나라고 했는데요. 개별화된 화자의 간절한 정서를 암시해야 특별한 상관물이 된다. 네,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간절한 정서를,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시적 소재가, 간절한 정서를 암시해야겠죠. 칠흑 같은 밤, 폭설이 내리는 밤, 한방눈, 또는 일주일 내내 내리는 밤, 그러면은 어떤, 독특한 어떤 모습이 되겠죠. 소음이 가득한 도시에 내리는 눈, 적막한 시골에 내리는 눈, 네, 이런 것들이 다 개별화된 상관물이겠죠. 네, 적막한 시골에서 내리는 눈 다를 것이고, 소음이 가득한 도시에서 내리는 눈 다를 것이고, 다 다르겠죠. 네, 그렇게 개별화됐대요. 네. 이러한 과장이나 시적 상상은 시적 논리가 형성될 때만 가능하다. 이 시적 논리 아주 중요하죠. 뜬금없으면 안 되겠죠. 이 시적 논리는 과학적 논리가 아니라 정서적 논리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네, 하나도 빼먹을 게 없는 아주 소중한 설명입니다. 개별 화자의 간절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과장이나 상상이 과장이나 상상이 리얼리티, 사실성을 말하죠. 사실은 아니죠. 사실성이죠. 확보하면 시적 논리는 형성된다라고 해요. 네. 다음에 개별 화자의 개별화된 경험 맥락, 직업이나 다른 상황 같은 거겠죠. 있으면 상관물도 개별화된다라고 합니다. 네, 개별 화자가 개별화된 경험 맥락, 직업이나 어떤 상황 같은 거, 그러면 그 상관물도 다르게 보이겠죠. 네, 청소하는 사람이 폭설을 보면은 아주 심란한 마음이겠지만 연인들이 한방눈 내리는 거 보면은 낭만적이겠죠. 네, 그렇게 상관물도 개별화된다라고 합니다. 간절한 상황에 처한 개별자가 개별화된 상관물을 만나서 타자와 관계성을 형성할 때 자신만의 시, 아무도 안 쓴 것 같은 시가 탄생한다라고 합니다. 네, 해고당한 가장이 퇴근하다가 폭설을 만나고 그러면 얼어 죽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을 때 그 얼어 죽은 고양이를 발견하면 해고당하고 가장이 퇴근하는데 폭설이 와요. 그러면 참 그 폭설은 아주 잔혹한 어떤 그 가혹한 삶으로 느껴질 것이고, 또 거기서 얼어 죽은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쩌면 자신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 개별화가 됩니다. 네. 아무튼 거기에서는 그러나 시적 맥락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식물, 인간, 김호성 시인의 시를 살펴봅니다. 이 식물 인간은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죠. 그런데 이제 그 식물 인간은 어떤 자기 의식에 의해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면에서는 그런 식물적 속성과 그리고 또 동물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전기 자극수를 받고 있는 어떤 식물인 어떤 그 뇌사 상태의 사람 또는 식물 인간인 상태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먼저 1년을 보시면 전기 충격을 가하는 순간 줄기에서 늑대의 얼굴이 피어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이게 그 약간 1인칭 소설로 치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전기 충격을 가하는 순간 줄기에서 늑대의 얼굴이 피어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줄기라고 하면은 줄기가 뭐죠? 줄기. 나무에서 보면 나무는 가장 큰 가운데 가장 큰 그 몸통 있죠. 몸통을 원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부분들을 가지줄기라고 해요. 이 줄기는 식물적 속성이죠. 그러니까 몸통이죠. 몸. 사람의 몸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나무의 원줄기, 가운데 줄기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서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니까 그냥 몸이죠. 몸. 네. 전기 충격을 가하는 순간 몸에서 식물적 속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늑대의 얼굴이 피어납니다. 늑대는 동물적 속성이 피어난다고 해요. 전기 충격을 딱 가하니까 어떤 동물적, 가만히 있던 식물적 속성에서 동물적 속성이 피어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하필 또 늑대라고 그랬어요. 뭐 사자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이러는데 하필 늑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동물적 속성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늑대라는 표현으로 흔히 뭐 야성, 야생성이라고 하나요? 야성이나 어떤 욕망에 가장 충실한 동물로서 좀 대표적 동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늑대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역류하는 침이 코 속에 고일 때 코털은 이파리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역류하는 침이 코 속에 고일 때 코털은 이파리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역류하는 침. 원래 동물이 지금 여기 있는 어떤 화자는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죠. 식물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환자죠. 근데 원래 이제 동물은 침을 마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침을 마시면. 물을 마시거나 이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역류하는 침이래요. 그런데 식물인간, 여긴 지금 식물인간이잖아요. 동물적 속성이라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식물이니까 식물은 아래에서 그 수분을 빨아들여서 위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역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동물적 속성에서 식물적 속성을 가질 때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털이 이파리가 된다. 코털은 또 동물에서 식물이 되는 거죠. 이파리. 그러니까 동물은 물이 아래로 흐르고 식물은 물을 위로 올려보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역류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파리가 된다고 해요. 이파리. 표현을 좀 잘 알고 쓰신 것 같아요. 식물에 대해서. 코털이 이파리가 된다. 코털이 잎사귀가 된다. 그랬으면 굉장히 이상했을 텐데 이파리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식물에서 뭐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 속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식물에서 잎이라는 부분, 잎은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총칭이라면 그러니까 잎파리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잎새가 있고 또 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있다면 잎은 전체 총칭이기도 하지만 그 솔잎, 바늘잎 같은 것을 잎이라고 하고 식물계에서 굳이 구별한다면 그리고 배추잎이나 뭐 넓은 거 있죠 이렇게 그 목련 같은 것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잎을 잎사귀라고 해요. 그리고 볼이나 대나무나 벼 뭐 이렇게 얇고 가늘고 긴 것 이것을 잎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잎새는 원래는 사전적 의미는 잎사귀의 줄임말이 잎새인데 실제 식물계에서는 잎사귀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 그러나 또 잎팔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잎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털이 잎팔이가 된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단어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잎사귀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잎사귀는 굉장히 넓은 잎이기 때문에 코털이 잎사귀 되기에는 좀 이상하죠. 다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수액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이제 인간의 목을 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위로 식물이 인간이 된 상태니까 옛날에는 어떤 동물일 때는 이렇게 물을 아래로 내려보냈는데 이제 식물 인간이니까 자꾸 물을 위로 빨아들인대요. 이제 인간의 목을 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본능적 욕망에 충실한 늑대인데 저 왜 늑대라고 그랬잖아요. 늑대인데 식물 늑대이니까 그 늑대의 본능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인간의 목을 물 수 없다는 게 네,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본능에 충실한 늑대여야 되는데 식물 상태잖아요. 그죠? 식물의 늑대이긴 한데 늑대의 본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식물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목을 물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본능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로만 자라던 시퍼런 손가락은 발기하고 침대를 울창하게 움켜쥡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동물의 손가락은 아래로 자라죠. 사람의 손가락은 축 늘어뜨리면 아래로 자라잖아요. 그러나 식물의 가지는 식물의 나뭇가지는 위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시퍼렇다는 것은 식물의 색깔을 표현한 것 같고요. 시퍼런 손가락은 발기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뭇가지가 위로 자란다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어떤 그 성적 욕망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침대를 울창하게 움켜진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어떤 그 성적 욕망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왕성하다라고 할까요? 뭐 그런 표현을 이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몸이 식물 상태로 있는데 아직 동물적 속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기 자극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떤 그 뭐랄까 그 성적 욕망도 왕성하게 울창하다고 했잖아요. 왕성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 움켜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입 벌린 줄기가 간호사의 치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은근히 아닌 척 하면서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동물이 뭐죠? 동물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생명에는 식물과 동물로 나누죠. 그 동물에는 인간이 포함되죠. 근데 이제 이 동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식물과 동물로 나눌 때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있지만 동물은 그런 의미에서 동물도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데 인간이 아닌 짐승을 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하면은 너무 좀 낮잡아 보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조금 더 순화된 표현으로서 짐승을 대신하는 언어이기도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벌린 줄기가 몸이죠, 몸. 사람의 몸이라고 봐도 되고, 지금은 식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줄기, 나무로 치면 원줄기를 말하고, 네, 몸이죠. 네, 그래서 그 식물 구조도 좀 잘 알고 있으시면 이런 시를 읽을 때 많이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 자주 들어가셔야 돼요. 음, 간호사의 치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의미가 정말 다층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는데 이 벌리고 있는 환자죠. 그러니까 식물이 동물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또 어떤 식물 상태로 있으면서도 동물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간호사의 치마 속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간호사에게 어떤 그 의지한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들어가던 척추가 시들어간다라는 것은 식물을 표현한 거죠. 네, 식물을 표현한 건데 시들어 이거 순서가 어떻게 네, 이게 잠깐만요. 네. 시들어가던 척추가 시들어간다는 표현은 식물을 두고 하는 말인데 척추는 또 동물이죠. 그러니까 동물성과 식물성이 겹쳐 있어요. 갓 태어난 애벌레처럼 꿈틀거리죠. 네, 전기 충격을 받으니까 동물이 살아나요. 동물성이 살아나서 조금씩 움직인다고 해요. 네, 미세하게 동물적 속성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네, 깨어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식물에게는 벌렁거리는 구멍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식물은 사람의 몸이죠. 네, 근데 벌렁거리는 구멍들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뇌사 상태의 환자에게 관이 여러 개 끼어져 있겠죠. 관들이 뭐 주사관 같은 거 그런 끼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야 뭐 치료도 하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줄기 끝이 갈라지지 않기 위해 구멍으로 꽉 조여줘야 하죠. 그러니까 식물인간 환자죠. 그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의료 장비들이 잘 간수되어야겠죠. 여러 명의 간호사와 동시에 플레이하는 것이 나의 생존 능력. 이것도 상당히 어떤 그 성적 뉘앙스를 포함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워있는 뇌사 상태에 있는데 굉장히 좀 누워있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나의 생존 능력이래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은근히 성적 욕망도 있지만 여러 간호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의 생존 능력이다라는 의미도 되죠. 네, 간호사 여러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의 생존 능력이다. 그녀들의 몸에 줄기를 심을 때마다 줄기를 심는데요. 그녀들의 몸에 줄기는 어떤 그 환자의 몸이죠. 그러니까 자기 환자로서의 자기 몸, 그죠? 그 자기 몸을 간호사에게 의탁할 때마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탁하고 맡길 때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전히 성적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뱃속은 늑대와 식물이
공존하는 정글이 됩니다. 네, 그렇죠. 뱃속. 자기 안을 말하죠. 자기 안. 그죠? 자기 안은 늑대, 야생성, 욕망대로 살아가는 어떤 야생성과 식물이 공존하는 그 정글이 된다고요. 아주 정글이라는 것은. 근데 정글이 뭐죠? 뭐 유난히 우거진 숲 같은 거 이런 걸 정글이라고 하죠. 네, 아주 그냥 울창한 그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욕망대로 살아가는 야생성과 그 식물들이 울창하다고 해요. 네, 욕망이 강합니다. 우리는 침대를 둘러싸고 광합성을 시작해요. 광합성은 몸속의 늑대를 쫓아내는 의식이랍니다. 의식이래요. 네. 전기 자극 치료가 네, 끝났나 봐요. 전기 자극 치료가 끝나면은 어떤 광합성을 시작한다 이 말은 좀 식물이 가만히 있는 상태죠. 식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기 치료가 끝나고 좀 휴식기를 갖는가 봐요. 그 시간이 광합성은 몸속의 늑대를 쫓아내는 의식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어떤 그 동물적 속성을 지우고 식물적 속성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서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잘린 손가락 마디마디를 모아서 잘린 손가락 마디마디를 모아서 수십 개의 주먹을 빚습니다. 참 울분이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기 자극의 고통을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디마디 손가락 마디마디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전기 줄이나 이런 선들이 손가락에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를 잘린 손가락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수십 개의 주먹을 빚습니다. 주먹하면은 왠지 폭력성을 띠기도 하고, 또 억울할 때 딱 쥐는 게 또 주먹이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지 울분을 표현하는 수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주먹을 만든대요. 네, 뭔가 울분이 있죠. 그래서 아랫배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겁니다라고 해요. 네, 뭔가 터트리죠. 툭 튀어나온 배꼽을 꼭지로 착각하는 나는 혀를 내밀어요. 배꼽, 네, 이렇게 배를 콱 때리니까 배꼽이 툭 튀어나온 배꼽이래요. 그런 배꼽만 보고서도 꼭지로 착각한 나는 혀를 내민다. 네, 혀를 내민대요. 꼭지, 무슨 꼭지예요? 어떤 여기서는 뭔지 번식의 욕망을 드러내는 듯 해요. 네, 배꼽을 보고 꼭지로 착각한다고 하잖아요. 식물 인간이니까, 뇌사 상태에서 식물 인간으로 존재하면서도 어떤 번식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어서 혀를 내민대요. 혀가 갈라지고 힘줄과 핏줄이 뒤섞이죠. 네. 그래서 뒤섞인대요. 네. 얼크러지고 설크러지고. 그래서 몸 안에 자라는 열매를 따줄게요. 몸 안에 자라는 열매를 따줄게요.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 그러면은 뭔가의 결과물인데, 또 어떤 의미에서 미래 세대를 탄생시키는 씨앗이기도 하죠. 네. 그런 씨앗을 남기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번식에 대한 욕망이 식물 상태에서도 어쩌면 유전자를 퍼뜨리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식물 인간 상태에서도, 그죠?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뿌리에서 해방된 최초의 인간입니다. 새롭게 맞이한 이 생태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 좀 작가,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어떤 그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번식에 성공한 결과물이죠. 우리는. 네,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아니고 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뿌리에서 해방된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인간이 낳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라고요. 식물 인간이 뇌사 상태에서 낳은 최초의 인간이래요. 새롭게 맞이한 이 생태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생태계가 생긴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떤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오픈 엔딩, 그러니까 열린 결말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자는 행복한 결말을 원하죠. 이 사람은 식물 인간이니까 독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전기 치료를 받으면서 깨어나는 거죠. 의식이 깨어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열린 결말로 보면 이 좀 뭐랄까요? 우리는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치료를 받은 전기 치료를 받고 깨어난 최초의 인간입니다. 이렇게 독자의 입장에서는 볼 수도 있겠죠. 네, 왜요? 식물인간이니까 독자가 시를 읽을 때 아이고 깨어나기를 바라겠죠. 네, 그래서 새롭게 맞이한 생태계의 주인이 됩니다라고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열린 결말이 뭐죠?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의 어떤 마지막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읽은 독자가 알아서 그 결말을 상상하게 하는,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마무리하는 방식이죠. 그게 이제 열린 결말, 영어로는 오픈 엔딩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가 영어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요. 에코시스템, 원래 ecological system의 줄임말입니다. ecological system. 네, 이거의 줄임말이 에코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픈 엔딩. 네. 네, 지금까지 그 김호성 시인의 식물인간, 네, 식물인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네, 이 시를 여러 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무도 아직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